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뵙는 거죠?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최근에 소위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한국이 힘들 때 일본은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여유를 보였죠. 근데 일본도 지난주에 요소수 가격이 10배 뛰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요소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이게 그렇게 우리가 희귀하게 생각한 자원도 아닌데 너무 난리가 났어서 이 참 자원의 중요성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6.25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거다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네. 중요한 이유가 자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없죠. 그렇죠.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짤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자원이 중요 이슈로 등장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 고속도로를 서울과 부산에 닦느냐 아니면 서울과 강릉 사이에 닦느냐 하는 논쟁이었거든요. 강릉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강원도의 지하 자원이었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지하 자원과 관광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조차 없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자원이 우리나라에서 늘 중요한 화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워낙 중요한 도로라서 그 얘기가 조금 새삼스럽게 들리기는 하는데 또 당시에는 또 그랬다는 사실. 자원과 관련해서는 늘 고심을 하게 되고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지하 자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70년대 석유 파동이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굉장히 혹독하게 겪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탈리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경제사를 보면 경제와 자원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일찍 도시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상업, 금융이 발달하고 최초의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공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경제 외교겠죠. 네네. 근데 말이 곱게 해서 외교지 사실 가장 격렬한 경제 외교는 전쟁입니다. 자원 외교도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주도권을 잡은 4차 십자군은 1204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습니다. 네. 군대가 도시를 정복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십자군은 원래 목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 이랬냐 보니까 이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한 이유는 이 도시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업적 경쟁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신앙보다는 실리를 선택했군요. 그렇죠. 또 이제 베네치아에는 국영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네. 그곳에서 만든 배로 지중해 이곳저곳의 영토를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는 국왕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부유한 거상을 탄생시켰고요.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죠. 네. 세계 최초의 은행은 1406년 제노바에 들어선 산 조르조 은행입니다. 해상보험법도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최초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탈리아가 세계 바다를 주름 잡았을 법도 한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는 중요한 자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풍부해야 됐는데 네네. 지중해 연안은 이제 환경적으로 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나무를 자르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근데 북유럽은 나무를 베어내도 잘 자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는 현재도 전 국토의 70%가 산림이고요. 네. 현재도 이제 산림 산업이 핀란드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페니키아인 고대 그리스 로마에 이어 이탈리아인들이 열심히 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16세기에는 거의 대부분 산림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산이 민둥산이 되었죠.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배를 만드는데 이제 목재뿐 아니고 선체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야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 만드는 게 진짜 힘들었겠네요. 대량 생산은 꿈도 못 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대규모 상선단이 없었습니다. 결국 배가 없으니까 바다에서 힘을 잃었겠죠. 그렇군요. 그 뒤로 보면 근대 이후는 보면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선박 등이 지중해를 주름 잡잖아요. 이탈리아의 해운업은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재 자원 때문에 과거 속에 이제 해상 강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야, 그렇게 상업적으로 발달한 나라였는데 나무가 부족해서 쇠락을 했다니, 야, 진짜 새삼스럽네요. 자원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보면 자원이 만든 길은 아닙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경우에서 증명되었듯이 맞아요. 자원이 많다고 해서 늘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베네수엘라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그렇죠. 떠오르는. 최근에 그렇죠. 네. 예. 그 자원의 저주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이 둔해집니다. 그 이런 나라들 상당수가 이제 지하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 발전이 느립니다. 네. 자원을 먼저 선점한 기업은 채굴 외에는 뭐 어떤 투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익의 일정에만 생산 국가에 주면 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늦고요. 또 정부는 또 보면 뭐 정부도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도 그렇잖아요. 예. 또 분배도 좀 느리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극히 일부 계층만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자원이 풍부하다는 게 또 왜 저주가 되는지 또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또 이제 자원 보유 리스트를 보면 러시아도 항상 빠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때는 뭐 경제가 잘 나가는 척 보였잖아요. 그 결국 서구와의 경쟁에서 뒤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소련이었죠. 네. 소련 경제가 이제 쇠락한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당시 기업들이 이제 규모에만 집착했을 뿐 자원 투자, 뭐 환경, 사회 비용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0, 70년대는 스탈린 세대가 공산당 고위직에 포진됐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경제는 아마추어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어도 제대로 못 쓰면 결국 있어나 마나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원 정책 관련해서는 늘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예. 이제 자원 분야에 오랫동안 일한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정략적, 그러니까 정치적 접근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컨대 보면 이제 당장 손실이 난다고 해서 손을 떼면 전문 인력이나 노하우가 모두 사라질 거다 이런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사실 자원에 관한 한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환경과 상관없이 좀 자원에 관해서는 일관적인 전문가들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요즘 뭐 일련의 사건들을 좀 겪으면서 요소수를 대표적으로 네. 참 이 자원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좀 지혜롭게 정책을 잘 펼쳐서 앞으로 좀 이런 일 없어야겠다. 좀 예방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역사 평행이론 들어봤습니다.